올해로 나는 52이다. 30도 되기 전에 들어간 제철소를 50이 넘어서야 나왔다. 30해 넘게 몸에 밴 건 두 가지뿐이다. 쇳물 냄새랑 야간 근무 전 커피 믹스 한 잔. 처음 제철소에 들어갔을 때는 공장 전체가 거대한 짐승처럼 움직여 보였다. 기계음이 쿵쿵 울릴 때마다 땅이 진동했고 새벽마다 용광로에서 피어오르는 붉은 빛은 마치 도시 전체의 해돋이처럼 보였다. 그 뜨거운 공기 속에서 나는 젊음을 거의 다 썼다. 처음엔 3년만 버티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결혼을 했고 대출을 냈고 아이가 태어났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어느 순간 동료들과 늙어가는 얼굴만 닮아가고 있었다. 퇴직 통보를 들은 날 이상하게도 눈물보다 냄새가 먼저 떠올랐다. 불꽃 튀는 연주조 공정, 귀가 멍멍해지는 아변 라인, 땀에 젖은 작업복. 해마다 새 작업복을 받았지만 하루만 지나면 다시 쇳가루, 냄새가 배어 손에 배어 나왔다. 그 냄새가 나는 몸에 붙은 굳은 살보다 오래된 내 정체성이었다. 그 속에서 나는 아들 한 놈 대학까지 보냈다. 그걸로 내 인생의 일막은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끝과 시작이라는 건 실제로는 종이에나 있는 말이고 현실 속에서는 늘 돈과 책임이 붙어 움직였다. 아들의 합격 발표 날이 떠오른다. 아빠, 이제 좀 쉬어. 내가 꼭 성공할게. 아들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웃었지만 속은 복잡했다. 기쁘고 뿌듯하고 그런데 묘하게 두려웠다.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집 대출이자, 그리고 노후. 그 숫자들만큼은 용광로보다 더 뜨겁게 머릿속을 달궜다. 쇳물 대신 숫자들이 튀어오르는 느낌이었다. 퇴직식 날, 팀장과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공장을 한 바퀴 돌았다. 30해를 바친 공간인데도 이상하게 너무 쉽게 멀어졌다. 철을 뺀 냄새가 코끝에 매달렸다가 주차장을 벗어나는 순간 툭 끊어졌다. 그 냄새가 사라질 때 이상하게 가벼운 동시에 텅 빈 기분이 들었다. 그때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걸. 누가 시간표 짜주고 교대조 붙여주던 시대는 끝났다는 걸. 근무표를 보는 대신 이제는 빈 달력을 내가 채워 넣어야 한다는 걸. 차 시동을 걸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젊은 가수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가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게 될까? 쇳물 끓는 소리 대신 파도 소리를 듣게 될지, 기계음 대신 무슨 새로운 소음 속에서 살아가게 될지. 그날 밤, 잠들기 전 방문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1막은 끝이다. 2막은 아직 제목도 없다. 퇴직 후 첫 월요일 아침, 나는 30년 만에 알람 없이 눈을 떴다. 몸이 먼저 반응했는지 새벽 5시에 한번 눈이 떠졌다가 그래, 이제 안 나가도 되지 하고 다시 눕게 된 것도 처음이었다. 그렇게 다시 잠들었다가 7시 10분에 일어났다. 이 시간에 내가 침대에 있다니. 이 단순한 사실이 낯설었다. 평소 같으면 이미 안전화 신고 현장에 서서 오늘도 안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을 시간이었다. 부엌으로 나가 앉자 아내가 밥상을 차려주었다. 반찬은 늘 먹던 김과 계란말이, 그리고 뜨끈한 국 한 그릇. 그런데 오늘은 그 익숙함이 묘하게 무게감 있게 느껴졌다. 국을 떠먹으면서 멍하니 있으니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은 뭐 할 거야? 이 질문도 이상하게 듣기 어려웠다. 평생 스스로 하루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회사가 내 스케줄을 만들고 교대조가 내 시간을 움직였지. 내가 오늘 뭘 할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글쎄 산책이나 하고 올까? 말을 해놓고도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평생 야간, 주간, 특근, 잔업 같은 단어들이 내 일상의 동사였다. 산책 같은 말은 내 인생에 존재하긴 했나 싶었다. 아내도 어색한지 웃음을 삼켰다. 그래, 산책. 한번 해보고 와. 집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차고 말끔했다. 철과 기계 냄새 대신 흙 냄새와 바람 냄새가 났다. 출근길과 다른 발걸음이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다. 아무 목적 없이 걷다 보니 집에서 멀지 않은 작은 포구에 다다랐다. 내 젊은 시절에는 친구들과 회를 먹으러 가던 곳이었는데 오늘은 풍경이 다르게 보였다. 아침 안개 사이로 낡은 배들이 느리게 흔들리고 있었다. 배들은 마치 누군가에게 말을 걸듯 바다 위에서 꾸준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무에 칠해진 페인트는 벗겨져 있고 로프들은 햇볕에 바랜 색이었지만 묘하게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운 느낌을 줬다. 바닷바람 속에는 쇳물 대신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30년 동안 공장에서 맡던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갑자기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하루가 무섭기도 했다. 그때였다. 옆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툭 건드렸다. 형님, 퇴직하셨다면서요? 고개를 돌리니 동네 후배 상철이었다. 몇 년 전 제철소를 그만두고 이 포구에서 배를 몰기 시작한 녀석이다. 삐쩍 마른 몸에 선바람을 맞아 피부가 더 거칠어진 얼굴. 그래도 눈빛은 제철소 다닐 때보다 훨씬 맑아 보였다. 그래 이제 집에 붙어 있게 생겼다. 내가 말하자 상철이가 껄껄 웃었다. 집에만 있으면 미칩니다, 형님.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포구 끝까지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배 타는 건 할만하냐? 내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상철이는 바다를 한번 훑어보고는 말했다. 힘들죠. 솔직히. 근데 형님, 제철소에서 철 녹여 돈 벌든 바다에서 고기 잡아 돈 벌든 다 사람 사는 거지요. 그러더니 한마디를 더 붙였다. 대신 하늘이랑 바다는 매일 풍경이 바뀝니다. 똑같은 날이 없어요. 바람이 불어와 상철이의 말이 그물처럼 마음에 걸렸다. 제철소는 규격에 맞춰 자르고 녹이고 찍어내는 곳이었다. 그 틀 속에서 30년을 살았다. 하지만 바다는 규격이 없었다. 누가 정해주는 표도 없고 같은 흐름도 없다.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쇳덩이는 늘 같은 무게로 잘려나갔지만 바다는 매일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는 사실이 묘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어딘가에서 미약한 바람이 속삭였다. 포구다. 여기서 뭔가 다시 시작될지도 모른다. 밤마다 나는 가계부를 펼쳤다. 퇴직금, 위로금, 그동안 모은 적금, 거기에 앞으로 나올 예상연금까지 숫자로 쭉 늘어나 봤다. 도표처럼 반듯하게 정리해놔도 실제로는 그 숫자들이 물처럼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냥 아껴 쓰면 어떻게든 버틸 수는 있겠지. 머리로는 그렇게 결론이 나왔다. 실제로 계산기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슴은 영 불편했다. 평생 월급날을 기다려온 몸이라 돈이 들어오는 날이 사라진다는 게 이렇게 불안한 일인지 몰랐다. 정확히 말하면 돈이 언젠가 고갈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다. 돈을 쓰면 다시 채우면 됐던 인생에서 이제는 줄어드는 돈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게 왠지 내 숨을 조이는 듯했다. 가계부 위에 내 손바닥을 얹어보았다. 쇳물을 만지며 생긴 굳은 살이 아직도 선명했다. 평생 버는 몸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아껴 쓰는 몸으로 살아가야 한다니 그 사실이 가장 견딜 수 없었다. 저녁밥을 먹다가 나는 결국 입을 열었다. 여보, 그냥 일용직이라도 좀 해볼까?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놀람보다 걱정이 더 크게 실려 있었다. 당신 몸이 벌써 다 망가졌는데 또 공장 들어간다고. 그러다 쓰러지면 나는 대답을 못했다. 아내는 내가 허리가 휘는 걸, 손목이 시린 걸, 쉬는 날이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걸 매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다. 그 걱정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나도 잘 알고 있었다. 침묵이 길어졌다. 나는 괜히 TV를 켰다가 다시 껐다. 뉴스 속 젊은 앵커의 목소리가 유난히 멀게 들렸다. 나는 TV 화면의 불빛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서 미묘한 절망감을 느꼈다. 평생 한 길만 걸었는데
막상 그 길을 벗어나니 아무 데도 설 수 없다는 느낌이었다. 그때 문득 포구에서 본 배들이 떠올랐다. 쇳물을 담던 커다란 파이프 대신 바다를 조용히 가르는 작은 배 한 척, 바람을 가르고 흔들리면서도 어디론가 분명히 향하고 있던 그 모습, 그 배가 계속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냥 산책길에서 본 풍경이 아니라 마치 다음 인생의 방향을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며칠을 고민 끝에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배를 하나 살까 해. 작은 연안어선 정도로. 아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아이가 갑자기 사고 쳤을 때나 나오던 표정이었다. 배. 당신 배는 병원에서나 타라 그러더니 왜 진짜 배를 타려고 그래? 아내의 말에 나는 웃으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이상하게 떨렸다. 그동안 농담처럼 병원 침대 말고는 배 안 탄다고 말해왔는데 정작 이제 와서는 배가 너무 끌리는 자신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 뒤로도 머릿속은 계속 바다로 흘러갔다. 왜인지 모르게 바다는 나에게 아무도 정해주지 않는 삶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의 시간표도 아닌 내가 정하는 하루를 살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나 스스로 뭔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한 번뿐인 노후라면 그저 숨 죽여 남은 돈만 갉아먹는 삶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내 이름을 건 일을 해보고 싶었다. 그 생각이 잡초처럼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다. 뽑아내려고 해도 다시 자라나는 생각. 어선 중개소를 찾아간 날, 직원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툭 하고 말했다. 사장님, 배 산다는 건요, 배값만 내는 게 아닙니다. 빚이랑 책임을 같이 사는 거예요. 말투는 가볍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다. 허가권, 보험, 연료비, 장비, 그물, 그리고 수리비, 항구 사용료, 안전장비 교체비, 제철소에서 설비 도면 보듯 머릿속에 항목을 차례로 늘어놓았다. 도면 위 숫자처럼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똑같이 현실을 움직이는 비용들이었다. 중개소 벽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주르르 붙어 있었다. 새 배를 산 사람들, 첫 조업을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한켠에는 사고 난 배의 사진도 있었다. 그 사진들이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 바다의 세계는 결코 순탄하지 않다. 직원은 여러 배를 보여줬다. 반짝거리는 신형 배도 있었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그쪽엔 눈이 가지 않았다. 가격표를 보는 순간 가계부에서 줄어드는 숫자가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중고 연안어선 한 척 앞에서 발이 멈췄다. 길이 9m 남짓, 페인트가 벗겨져 얼룩덜룩하고 몇 군데 녹슨 자국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묘하게 끌렸다. 제철소에서 평생 닳아 없어진 설비를 다루다 보니 나는 오래된 기계가 가진 버팀을 알아볼 줄 알았다. 선배 어민이 배를 한번 쓰다듬더니 말했다. 이 배 성질은 좀 사나운데 바다만 잘 타면 돈 안 굶기게 해줄 거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믿음직스럽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아마 내 상황이 절박해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배가 나를 선택한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다. 은행에서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볼펜 끝이 종이 위에서 흔들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 퇴직금의 절반이 순식간에 배와 허가권으로 넘어갔다. 대출 승인 도장을 찍는 은행원의 손놀림은 가벼웠지만 내 심장은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서류처를 정리하고 중개소 밖으로 나오는데 날씨가 쨍하게 맑았다. 하지만 나는 속이 더 먹먹해졌다. 내가 정말 이걸 산 거 맞나? 바람에 서류 모서리가 넘겨질 때마다 내 노후가 흔들리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때 아내가 뒤에서 걸어 나왔다. 중개소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묵묵히 내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 아내는 짧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며 나도 같이 배울게.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졌다. 그동안 아내에게 미안했는데 그 말은 마치 큰 파도가 밀려올 때 뒤에서 나를 떠받치는 손 같았다.
아내는 한참을 바라보다 덧붙였다. 당신이 혼자 바다에 서는 게 난 제일 걱정돼.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고맙다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뱃속 깊은 곳에서 울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부엌에 놓인 서류 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트였다. 고민만 하던 시간을 지나 드디어 무엇인가를 선택한 사람의 숨이었다. 이제 나는 전직 제철소 노동자가 아니라 초보 선장이 되었다. 쇳물 대신 파도를 상대해야 하고 작업반장 대신 바람과 물때를 읽어야 하는 삶. 겁도 났지만 그 겁 속에 작은 흥분이 섞여 있었다. 배를 산다는 건 빚을 사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사는 일이기도 했다. 나는 창문을 열어 밤바람을 들이마셨다. 공장 굴뚝 대신 먼 바다의 어두운 윤곽이 떠오르는 듯했다. 처음 배를 몰고 나간 새벽, 바다는 생각보다 어두웠다. 제철소 야간조 때 보던 불빛도 안전등도 없었다. 오직 배 위의 작은 등과 멀리 깜빡이는 등대 불빛뿐. 그물을 던지는 손이 서툴렀다. 똑바로 나가야 할 그물이 엉겨붙었다. 조류를 읽는 눈도 없고 물때를 몸으로 체득한 경험도 없었다. 첫날 조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상자마다 텅 빈 공간만 바닷물에 젖어 있었다. 이 정도면 기름값은 나왔겠지. 혼잣말을 했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며칠 뒤에는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생각보다 파도가 높았다. 배가 위아래로 세차게 흔들릴 때마다 오래된 허리가 비명을 질렀다. 순간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왜 바다에 나왔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집에 돌아온 밤 아내가 물었다. 오늘은 좀 잡았어? 나는 대답 대신 젖은 작업복을 욕실 바닥에 내려놨다. 그걸 본 아내가 한숨을 쉬었다. 당신 허리 나가면 배도 집도 다 끝이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 대신 까만 바다 위에 떠있는 내 배만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묵직한 빗숫자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포기하고 싶을 때 나타난 건 포구의 오래된 선장들이었다. 아침마다 나보다 먼저 나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경씨, 오늘 또 그 자리 같지? 한 노장이 혀를 찼다. 거긴 예전에 고기가 좀 났지. 요즘 애들은 다 피하는 자리여. 조류가 돌아나가는 길목을 봐야지. 어디 저 구석만 파고 있대. 나는 그날부터 새 노트 하나를 샀다. 물때, 조류 방향, 바람, 조업 위치, 수온, 그날 잡힌 어종과 양. 제철소에서 작업 로그를 남기던 습관이 바다에서도 그대로 발동했다. 어느 날 노장이 내 노트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이 정도로 적는 사람은 망해도 다시 일어나겠네. 그 말이 이상하게 힘이 됐다. 여름 끝자라 드디어 그날이 왔다. 그물을 걷어 올리는데 밧줄이 유난히 묵직했다. 심장이 덩달아 빨라졌다. 그물 사이사이로 은빛이 번쩍였다. 붉은 줄이 선명한 자연산 도다리, 배를 가득 메울 정도의 조깃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노리던 갑오징어와 꽃게가 빽빽하게 걸려 있었다. 경매장에 내어놓은 그날의 물량은 한 번에 내 한 달 연금을 훌쩍 넘겼다. 경매가가 올라갈 때마다 내 안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제철소에서의 경력은 바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달랐다. 꾸준히 기록하고 매일 조금씩 개선하고 위험을 줄이는 사고방식. 그건 공장에도 바다에도 똑같이 필요했다. 조업이 조금씩 안정되자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제철소에서는 늘 원재료를 제대로 처리하면 제품 단가가 올라갔다.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잡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가공하고 브랜드를 붙이고 직접 파는 것까지 해내면 철근이 아닌 하나의 상품을 만들 수 있었다. 나는 작은 냉동 창고와 간이 가공장을 꾸몄다. 초기 비용을 감당하려면 또다시 대출을 써야 했다. 빚은 늘었지만
이번에는 것보다는 기대가 앞섰다. 아내는 포장 디자인과 온라인 판매를 맡았다. 아들은 대학에서 배운 컴퓨터 실력으로 홈페이지와 온라인몰을 만들어줬다. 포장지에는 우리 동네 포구 이름과 내 이름을 따서 봉포선장이라는 브랜드를 박았다. 처음에는 몇 박스 안 나가던 간편 손질 생선 세트와 절임 꽃게가 입소문을 타더니 명절 때마다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사장님, 지난번 그것도 주문하려고요. 전화기 너머 익숙한 목소리가 늘어날수록 나는 비로소 사장이라는 소리가 덜 어색해졌다. 지금도 새벽 4시면 눈이 저절로 떠진다. 예전에는 제철소 야간조 끝나갈 시간이었다. 이젠 배시동 걸고 나가기 딱 좋은 시간이다. 포구를 떠나며 뒤돌아본다. 멀리 보이는 제철소 굴뚝에서 여전히 연기가 오른다. 한때 내 삶의 전부였던 그 풍경이 이제는 내 과거를 증명해주는 배경처럼 느껴진다. 아빠, 나 졸업하면 나도 같이 배 탈까? 언젠가 아들이 장난처럼 물었다. 나는 잠시 대답을 못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선뜻 그래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한참을 생각한 끝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배를 탈 거면 돈 벌겠다는 마음이랑 책임지겠다는 마음이랑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겠다는 마음, 그 3가지는 꼭 챙겨와라. 그럼 같이 타보자. 바다는 여전히 위험하고 빚은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쇳물 앞에서든 파도 앞에서든 결국 사람을 버티게 하는 건 월급 봉투가 아니라 내가 내 발로 선택한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나는 조용히 배를 몰고 나간다. 등대 불빛이 뒤로 멀어질수록 내 안의 두려움은 조금씩 작아지고 대신 이상한 평온함이 자리를 채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제철소의 사번으로 불리지 않는다. 포구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부른다. 선장님, 오늘도 안녕히 다녀오이소. 그리고 나는 속으로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 내 인생의 이막은 지금 바다 위에서 잘 흘러가고 있다.